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김희섭 지음 미디어 숲에서 펴낸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입니다.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는 오랜 기간 문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에서 문학과 문화를 강의해온 저자가 다양한 분야의 작품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를 통해 인생과 세상의 이치를 전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문고전, 역사, 철학, 심리 등 분야를 넘나들며 찾아낸 문장과 이야기, 그리고 저자의 철학이 곁들여진 글에서 어디를 펼치든 지혜의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과 인생의 이치가 담긴 이야기를 읽으며 지친 나에게 위안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동기와 힘을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김희섭 지음 1장 인생유감. 인간의 두 얼굴. 영국의 언론인 폴 존스는 지식인의 두 얼굴에서 지식인의 이중성을 파헤쳤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장자크 루소는 자기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겼고, 노동의 신성함을 주장한 카를 마르크스는 45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무임금으로 착취했다.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문학을 표방하면서도 병적일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았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설파한 장폴 사르트르는 여성을 남성보다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했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여성과의 교제를 죄악시하면서도 수시로 사창가를 드나들었다.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센터의 피터 슈바이처 연구원은 저서 내 말을 따르라에서 미국 좌파 지식인의 대부라고 불리는 노움 촘스키를 비판했다. 촘스키가 자본주의를 거대한 재앙이라고 비난하면서 강연료와 인쇄 수입으로 호화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국방부를 미국의 암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국방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일본어에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단어가 있다. 혼내는 본심, 속마음이다.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표현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인 규범에 맞게 조율된 마음이다. 봉건적인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의 이중성을 간파했는데 한마디로 탄미적이면서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국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을 상징하는 칼을 숭배하는 이중성이다. 화사하게 피어있는 국화꽃 속에 서슬퍼런 일본도가 숨겨 있다는 말이다. 사자성어 가운데도 인간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적지 않다. 표리부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품고 있는 게 다르다는 뜻이다.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변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어쩌면 누구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얼굴을 진짜 얼굴이라고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두 가지 동기로 인류가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하나는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물질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동기이다. 인정 욕구는 먼저 대등 욕구에서 시작한다. 대등 욕구는 남과 대등하기를 바라는 욕구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우월 욕구로 바뀐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월 욕구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 즉 과시 욕구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인 지배 욕구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인정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해왔다. 그래서 헤겔은 상호인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도 모든 국민이 서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내가 자유로운 만큼 타인도 자유롭고 내가 존엄한 만큼 타인도 존엄하다. 그래서 인정 욕구는 우월 욕구가 아닌 대등 욕구여야 한다. 명심보감에는 물이 귀기 이천인이라는 구절이 있다. 내 몸이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제라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 남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또한 자신도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인생이다.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동화가 있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말라깽이 소녀 모모와 마을 사람들에게서 시간을 빼앗아가는 회색 일당의 대립을 그린 작품이다. 싱어송라이터 짐 크로스는 만약 내가 시간을 병 속에 모아둘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영원히 다 할 때까지 하루하루를 모으는 거야. 오롯이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이야 라고 노래한다. 시간을 병 속에 보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은행에 저축할 수는 있다. 미국의 에드거 칸 교수가 창안한 타임뱅크에서는 자신이 봉사한 시간을 모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 여기서는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거나 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시간 화폐는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닌다. 진 웹스터의 서간체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 주디는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기 다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이다. 벤자민처럼 거꾸로 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다를 바가 없다. 시간은 꽁꽁 동여매는 게 아니라 마음껏 활짝 펼치는 것이다.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말이다. 선과 악의 평범성.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혈통으로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프랑스로 피신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녀는 져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공개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자신의 소회를 덧붙였다. 여기서 그녀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이히만은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의 수용소 이송과 학살을 진두지휘한 나치 친위대 장교였다. 법정에서 자신은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이며 자신은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에게는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친절하고 선량한 인간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악의 평범성이다. 그의 반인류적인 행위가 타고난 악마적 기질 때문이 아니라 선악을 가리지 못하는 사고력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에바 포겔만이라는 학자는 저서 양심과 용기에서 선의 평범성을 이야기한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나치의 탄압으로 위험에 처한 유대인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을 연구했다. 그들은 모두 영웅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도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들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한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평범함, 선의 평범성이다. 어쩌면 선이나 악 모두 평범한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더 위대한 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위험한 악이 되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은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 도시였다.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1995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뉴욕시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것이다. 도시가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범죄율도 낮아졌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방치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한다는 이론이다. 차량이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깨뜨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급기야는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전체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의 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지역이 공산화되면 그 영향이 인접지역으로 파급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작은 눈덩이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재해가 발생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미세한 이상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사고, 이상 징후의 발생 비율을 근거로 1대 29대 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칙은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나의 사소한 무관심이나 무책임, 무례함, 무질서,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종두득두, 인과응보. 모두 인간이 저지른 사소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일컫는 말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원심력과 구심력 두 가지다. 원심력은 원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힘이고 구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힘이다. 인간에게도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어린 시절에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고 나이가 들면 구심력이 한층 활성화한다. 원심력은 걸음마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떼느라 애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도 원심력의 작용이다. 원심력은 한계를 극복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힘이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든다. 뛰기보다는 걷고 싶어하고 걷기보다는 앉고 싶어한다.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다 보니 근육도 줄고 의욕도 줄어든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동물의 생애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꿀벌이나 개미, 제비처럼 동물이 원래의 서식지로 되돌아오는 습성인 귀소 본능과 어류 따위가 먼 곳으로 이동해 생활하다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 습성이 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금 정든 곳으로 돌아오려 한다. 인생은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기량으로 점철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되는 건 아닐까. 인생을 완전히 헛산 건 아닐까. 한 선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에 올랐다. 잠시 뒤 선비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에게 말을 건넸다. 성리학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사공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얼마 뒤 선비는 다시금 사공에게 질문을 던졌다. 추사 김정희를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사공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비는 한심하다는 듯 사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물었다. 조선 제1의 명필 한석봉은 아시겠죠? 사공은 고개를 내저으며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비는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인생 완전히 헛살았군.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배가 심하게 요동쳤다. 선비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쳐댔다. 그러자 사공은 고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선비에게 물었다.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선비는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다. 아니요. 사공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인생 완전히 헛살았군. 권위의식과 자만심에 찌든 인간, 자신만의 세계에 함몰된 인간은 인생을 완전히 헛산 것이다.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마음대로. 산을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철학이 있다. 하나는 등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등로주의다. 등정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걸 목표로 삼는다.
한마디로 결과 중심주의다. 반면에 등로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남이 가지 않은 길, 아무도 밟지 않은 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가야 하지만 배낭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 목적지는 똑같은 프랑스 파리의 맛 좋은 식당이지만 배낭여행은 가는 도중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내가 정할 수 있다. 남이 지시한 대로만 간다면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길을 걷는 도중 기가 막히게 멋진 카페를 발견하는 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여행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남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이 내 인생길이다. 어느 길을 들어서더라도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도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세상을 보는 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청안과 백안이 그것이다. 청안은 좋은 마음으로 남을 보는 눈이고 백안은 남을 업신여기거나 흘겨보는 눈이다. 어느 날 이태조가 무학대사의 거처를 찾아갔다. 무학대사는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고 곡차를 권했다. 이태조는 곡차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불쑥 농담을 던졌다. 요즘 대사께서는 살이 쪄서 돼지가 쏘이다. 무학대사는 그의 농담을 가볍게 받아넘겼다. 소승이 돼지처럼 보이십니까? 전하께서는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이태조는 몹시 당황했다. 아니,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과인을 부처님 같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무학대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맞받아쳤다. 예, 원래 돼지의 눈에는 모든 게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게 부처로 보이기 마련이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모든 게 달리 보인다. 어쩌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 거짓된 삶을 강요하는 사회. 리플리 증후군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리키는 용어다. 미국의 여류소설가 패트리시아 하이스미스가 쓴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시에서 유래했다. 성취 욕구에 억눌린 개인이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걸 말한다. 이 소설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리플리는 자신의 친구인 재벌 2세 디키 그린리프를 살해한다. 그리고 죽은 친구의 신분을 위조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은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지금도 유명 방송인이나 연예인의 학력 위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용어가 등장하곤 한다. 능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병폐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6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48개 대학에서 신입생 행세를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신입생 환영회나 동아리 MT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급기야는 어느 신입생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그 학생의 이름으로 신분을 위조해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대학생인 척 위장했다. 이 청년의 범죄 행위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누나들은 모두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하고 편입시험에도 떨어졌던 것이다.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신입생에게 주는 애정과 관심이 좋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몹시 소중할 때가 있다. 아니, 누구에게라도 따뜻한 배려와 애정은 언제나 소중하기 마련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열등감을 부추기는 사회, 좌절감을 안겨주는 사회는 바람직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사랑에 목마른 청소년들에게 진실한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